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청년에게 들이닥친 예측 불가능한 불행과 그 불행이 남긴 영원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뜻하지 않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K라는 24살 청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언젠가 더 좋은 직장을 얻어 가정을 꾸리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K에게는 제이라는 사촌형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나이도, 직업도, 처지도 비슷해서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는 존재였죠. K는 내성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집과 직장을 오가는 소박한 삶을 좋아했어요. 반면 제이는 좀 더 활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친구였죠. 어느 날 K가 퇴근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제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뜸 K에게 돈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K는 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죠. 제이는 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일주일 정도 태국 근처의 해변 도시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K는 어릴 적에 한번 가본 게 전부라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데다 평소 해산물도 잘 못 먹고 멀미가 심해서 물가 근처 가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제이는 걱정 마. 가서 그냥 해변에 누워 있기만 해도 좋아. 여권도 갱신하면 되고 돈은 내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될 거야 하면서 끈질기게 K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도시가 우기에 접어들어 강렬한 비와 함께 있지 못할 풍경을 선사할 거라고 하더군요. K는 마지못해 제이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단, 문제가 생기면 제이 책임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K는 그날 이후부터 여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는 연차 일수가 충분했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다른 직원이 휴가 중이라 잠시 망설이시는가 싶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돈 문제는 아버님께 여쭙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K는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K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긴 음식이 입에 안 맞을 텐데?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K는 제이와 함께 충분히 알아봤다며 아버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버님은 영 미덥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K가 여행 경비를 부탁하려 하자 아버님은 농담 섞인 말투로 K를 놀리며 잠시 분위기를 풀었죠. K는 아버님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 무사히 여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권 갱신과 모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K와 제이는 여행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대망의 여행 당일, K는 새벽같이 일어나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건네고 제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대략 7, 8시간. 비행기에 몸을 싣자 K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비행 내내 태국 근처 그 해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온갖 활동들을 담은 영상들을 K에게 보여주며 들떠 있었죠. 특히 제이는 온통 바다 활동만 계획해 놓았더군요. K는 수영도 못하고 바다를 무서워한다며 걱정했지만 제이는 괜찮아. 거기 사람들 많고 나도 수영 꽤 잘해 라며 K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길고 긴 비행 시간에 지쳐 둘 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임박해서야 잠에서 깬 둘은 설렘 반, 피곤한 반으로 드디어 목적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그곳은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미리 예약해둔 숙소는 그리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죠. 짐을 풀자마자 제이는 피곤했는지 침대에 뻗어버렸고 K는 배가 고파서 제이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제이는 현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기 전 K는 제이에게 이거 할랄 음식 맞아? 하고 재차 확인했죠. 제이는 걱정 마. 다 알아보고 주문했어.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이 제이는 숙소 직원과 통화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는 배편을 예약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K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행 내내 제이가 보여준 영상에는 온통 바다 활동뿐이었고 특히 다음 날 아침부터 예정된 배를 타고 섬들을 둘러보는 일정은 K에게 큰 부담이었거든요. 잠시 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냄새부터 영 적응되지 않는 향신료와 재료들. K는 몇 숟갈 뜨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제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둘은 거의 먹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이의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K는 잠에서 깼습니다. 제이 역시 겨우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숙소 직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파도가 너무 높고 날씨가 좋지 않아 배편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는 거 봐, 내가 뭘 했어? 하면서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 배 안 뜨면 어때? 일단 아침 먹고 해변으로 가자 라며 K를 이끌었습니다. 근처에 아랍식 아침 식당이 있다는 제이의 말에 K는 겨우 힘을 내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K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날 저녁보다는 나았지만 음식에서 나는 특유의 향신료 냄새는 여전했죠. K는 억지로 몇 숟갈 더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제이는 이러다 바다 가서 쓰러진다. 어서 더 먹어라며 K를 다독였습니다. K는 마지못해 밥을 더 먹었지만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택시를 타고 제이가 골라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거대한 파도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도착한 해변은 황량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고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았죠. 다른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K와 제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음료수 판매점의 직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K와 제이는 파라솔 아래의 비치베드를 2개 빌려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원한 생과일 주스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음료수 판매점 직원이 다가와 서핑보드를 가리키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파도와 함께 서핑을 즐겨보라는 듯 했죠. 제이는 K를 보며 어때? 한번 해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K는 나 진짜 수영 못하는데 라며 망설였지만 제이는 이미 직원을 통해 보드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 위를 자유롭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자 제이는 신나서 K에게 해보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K는 제이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서핑보드를 빌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는 둘을 계속 집어삼켰고 그들은 계속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K는 곧 지쳐서 포기하고 보드를 반납한 뒤 다시 비치베드에 누웠습니다. 제이는 K에게 나는 좀 더 수영하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K는 자, 파도 봐. 너무 위험해 라며 제이를 말렸지만 제이는 이미 티셔츠를 벗어 K에게 건네준 뒤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K는 휴대폰으로 친구들 소식을 보며 제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이는 수영을 제법 하는 편이었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K는 갈증을 느껴 음료수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K는 몇 번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 사이 K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던 중 멀리서 아까 그 직원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봐, 뭐 찾으시는 거라도. K는 그제야 음료수 판매점 쪽으로 가서 수박 주스 2잔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주스를 만드는 동안 K는 제이의 티셔츠가 놓여있던 비치베드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치베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K는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이의 티셔츠가 있던 자리를 확인해보니 제이가 벗어놓은 티셔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K는 주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이를 향해 제이 하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K의 목소리는 파도에 흩어졌습니다. K는 제이의 휴대폰이 제이의 티셔츠 아래에서 울리는 것을 듣고는 곧바로 직원에게 달려가 제이가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제트스키에 K를 태우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둘은 제이를 찾아 헤맸지만 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직원은 결국 바다에서 나와 경찰과 해안경비대에 신고했습니다. K는 망연자실한 채 해변에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K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K를 경찰서로 연행했고 K는 이틀 밤낮을 취조실에서 보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기고 제이의 소식도 알 수 없는 채 K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K에게 제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신을 수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K에게 제이의 휴대폰은 필요 없으니 돌려줄 테니 K는 숙소 위치만 알려준 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K는 망연자실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보니 부모님과 제이의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K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엄마는 다짜고짜 K를 다그치며 제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K는 울먹이며 제이가 바다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제이가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K를 질책하며 어떻게 친구를 혼자 바다에 보낼 수 있니? 어서 제이를 찾아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이의 어머님께서는 K에게 제이 없이는 절대 돌아오지 마라 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K는 부모님께 자신의 여권 사진을 보내고 아버님의 도움으로 겨우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했습니다. 그는 제이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챙기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가 평소 K의 멀미를 걱정해서 준비했던 약들이 가방에서 쏟아져 나오자 K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자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K는 지난날 제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슬픔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아버님이 K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K에게 제이가 익사로 사망했단다. 오늘 오후에 시신이 도착할 거야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K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님은 K를 붙잡고 위로하며 강하게 마음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는 제이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염할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아버님은 힘들어하는 K를 보고 말렸지만 K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K는 제이의 시신을 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것처럼 K는 떨리는 손으로 제이의 몸을 닦았습니다. K는 제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이, 맹세코 내가 이렇게 깊은 바다로 들어갈 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했다면 내가 대신 빠져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난 수영도 못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염을 마친 K는 제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이는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K는 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제이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가득했습니다. K는 차마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의 어머님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며 K를 향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K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K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K는 제이의 어머님을 찾아가 사죄하려 했지만 제이의 어머님은 K에게 침을 뱉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했습니다. K는 제이의 어머님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K는 제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빼앗겼고 단 하나 제이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 벗어놓은 티셔츠만 유일하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의 죽음 이후 K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족들마저 K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K를 피했고 아버님 역시 K에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K는 마치 자신이 제이를 죽인 살인범이라도 된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K는 결국 사장님을 찾아가 한 달간의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K의 상황을 이해하고 휴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K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잤습니다. 식욕은 떨어졌고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결국 K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K에게 경미한 간질과 시각적 환각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K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잠을 잘 자고 제때 기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무기력한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약을 복용했지만 K는 감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텅 비어버린 듯한 상태였죠. K는 약에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 의사와의 상의 없이 갑자기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약을 끊은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K의 기분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K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장님께 허락받았던 휴가가 끝났기 때문이죠. K는 창고에서 고객 주문 물품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부품들을 카트에 싣고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제이가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K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제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K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K는 소스라치게 놀라 카트를 버려둔 채 사무실로 주랭랑쳤습니다. 사무실에 사장님이 계셨지만 K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K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K의 어머니가 놀라 K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K는 울면서 엄마, 나 제이를 봤어. 창고에 제이가 서 있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K의 이불을 걷어내며 얘가 왜 이래? 무슨 소리야? 라며 K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K는 엄마 뒤에 제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는 K를 진정시키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이 집에 오셔서 K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K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K를 억지로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K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장님에게 전화를 받아 K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K가 고객을 밀치고 도망쳤다고 말하며 K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는 그제야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K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K에게 다시 경미한 간질과 시각적 환각 진단을 확인해주며 이제는 환청까지 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K는 절망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직장도 잃고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이제는 뇌 질환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무서워졌습니다. 며칠 후 K의 어머니는 제이의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K는 제이의 어머님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난 안 갈 거야. 내 얼굴 보기도 싫어. 내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 못해 두고 봐.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K는 메시지를 보고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K가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K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직장도 잃었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 친척에게서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질과 환각 증세까지 겪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K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지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과연 그는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그를 영원한 악몽 속에 가두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운명의 그림자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닐 수 있는지 생각하면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부디 이 청년이 다시 평범한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도 늘 조심하시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